네, 지금부터는 이번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일정들부터 한번 챙겨보시죠. 네, 일단 이제 9월 13일 날 한국에 이제 9월 1일부터 10일까지 네. 이제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니까요. 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에 유럽의 종양학회라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뭐 3대 학회 중에 하나로 좀 알려져 있는데 예.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요새 좀 부진하긴 한데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이 네. 초록 이제 자기네 임상 데이터 일부를 좀 공개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네. 한번 체크해 보시고 네. 그다음 9월 14일 날은 이게 이날 좀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미국의 8월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CPI. 예, 그게 좀 공개가 되고 애플 아이폰 13이 네. 드디어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그러니까 이건 미국 시간이고 미국 예. 시간으로는 9월 14일 오전 10시고 네. 한국 시간으로는 9월 15일 새벽 2시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9월 15일 날은 이제 중국의 8월 소매 판매, 네. 산업 생산 이것도 역시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9월 16일 날은 미국의 8월 네.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오고 SK 이노베이션 주주총회가 열리는 게 왜냐면 물적 분할, 분할, 예. 분할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종양학회 초록이 공개된다고 했는데 이제 9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열려요. 예. 유럽 종양학회 열리고 21일까지 진행되니까 네. 참고해 주시고 바이오주에 영향이 네, 있겠네요. 바이오주 영향 있죠. 네. 그리고 9월 17일 날은 미국의 9월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고 미국의 미국도 이제 이날 선물 옵션 만기래요. 예. 그래서 약간 변동성이 예상되고 또 그날 현대중공업이 상장을 하게 되니까 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미국의 경기 둔화 또 고용 부진 우려 이런 게 나오면서 연내 실시할 것 같았던 테이퍼링이 네. 연기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성장주에 그러면 호재일 것 같은데 주가가 별로 힘을 못 쓰는데 뭐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 ECB 그 유럽 중앙은행에서 긴축 우려 움직임이 있다 뭐 이런 게 작용했나요? 이유가 뭘까요? 경기는 둔화되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약간의 테이퍼링 이슈도 좀 있긴 있었는데 연준 의장이 선을 그어버렸잖아요. 네. 금리 인상은 안 할 거야 당장. 그러면 이건 성장주한테 되게 좋은 시나리오거든요. 예. 긴축은 좀 줄어들고 성장은 둔화되고 네. 그러면 가치주보다는 확실히 성장주한테 유리한 좀 그림으로 가는데 근데 성장주가 힘을 못 쓰는 좀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일단 장기간 그런 이유들을 미리 선반영해서 어찌됐건 네. 장기간 올랐잖아요. 예. 계속 끊임없이 지금 올랐잖아요. 빅테크 기업들이 그런 좀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좀 일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시장 참가자들이 연준의 생각과 좀 다르게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약간 둔화되는 뭐 이런 지표들은 나오는데 굉장히 저는 시장 참가자들은 좀 낙관적으로 경기를 보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결국 언젠가 코로나 잡힐 거 아니냐. 네. 또 경제 분명히 좋아지겠지. 왜냐하면 지금 9월 뭐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도 인프라 투자 법안이 지금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네. 뭐 3.5조 달러 부양안도 있고 물론 아직 이제 표결은 들어가진 않았지만 중국도 지금 지준율 인하 카드 조금씩 만지작거리고 있고 네. 예. 그리고 또 이번에 보면 ISM 제조업 지수를 보면 지표가 사실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고용 지표는 좀 충격을 받았지만 고용 지표는 좀 코로나19 영향을 좀 일부 받았으니까. 근데 ISM 제조업 지표에서 신규 주문 지수는 올라가고요. 네. 그 다음에 재고 지수도 오히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동안 이제 그 공급 부족 때문에 뭐 생산도 제대로 못했고 주문도 못 넣었는데 이게 조금씩은 완화되는 게 보였거든요. 예. 그럼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가 조금씩 좋아질 수 있다라는 증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결국엔 어느 시점에선 경기 좋아지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성장주를 마냥 투자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아. 그리고 10년물 금리가 사실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옛날에 1.7에서 네. 1.2까지 갔던 1.3 정도더라고요. 예. 2 갔다가 이제 최근에 3 왔는데 네. 성장주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죠. 여기서 금리가 더 이상 안 내려가네. 네. 이제 이것도 불안한 거죠. 성장주 투자하시는 분들. 아. 여기가 바닥이면 네. 성장주는 만약에 여기서 이런 기대감으로 금리가 조금씩 쭉쭉쭉 올라가기 시작하면 네. 당연히 이제 가치주로 시선이 옮겨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방이 좀 금리 하방이 이렇게 그 다져졌다는 네. 이 부담감도 성장주한테는 조금 일부 부담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 아까 유럽 ECB 얘기하셨는데 네. 이번에 이제 유럽 ECB에서 라가르드 총재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뭐 테이퍼링은 아니다라고 선은 그었지만 어쨌든 기존의 강력한 부양에서 좀 벗어나서 네. 약간의 이제 긴축적인 스탠스로 좀 바뀐 건 사실이에요. 네. 예, 채권 매입 속도를 좀 늦추겠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유럽도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저는 했다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은 유럽은 전 세계에서 금융위기 터지고도 서로 그러니까 공조를 못 해가지고 네.
굉장히 어떻게 못난이 나라들이 돼버렸잖아요. 예. 막 독일은 독일대로 가버리고 남유럽은 너네 망하든 말든 나 우린 모르겠다. 이래서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함부로 돈을 걷어들이는 정책 유럽은 쉽게 못한다고 보는데 이번 UCB에서는 약간 그런 뉘앙스를 보였어요. 네. 조금이나마. 그러면 그 뒤에는 이거 경기 좋아질 것 같은데 아. 이 자신감이 없고서는 네.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이거 역시 성장주한테 약간 부담이죠.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가 아니라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네. 성장주가 조금 힘을 못 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주가 좋을 때 우리 주식도 같이 좋아지니까요. 예. 인텔이 이제 8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10조 원을 들여가지고 유럽에 차량용 반도체 공장 두 곳을 짓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뭐 그러면서 시스템 반도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이른바 돈 전쟁이 이제 뭐 TSMC, 삼성전자, 인텔 이렇게 막 굉장히 치열한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삼성전자 주가에는 어떻게 좀 부담인가? 요즘에 뭐 썩 좋지는 않으니까요. 어떤가요? 근데 저는 뭐 너무 부담스럽게 보실 필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제 여기서 그 겔싱어 CEO가 독일에서 열린 그 자동차 오토쇼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유럽 공장 신설이 어쨌든 이제 자동차 쪽으로 네. 좀 약간 방점은 자동차 반도체에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예. 사실 독일은 또 자동차의 국가니까 그래서 물론 뭐 다른 컴퓨터에 들어간 시스템 반도체도 일부 있겠지만 유럽의 자동차 시장 공략하겠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는 거의 대부분을 TSMC가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거는 TSMC를 겨냥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 왜냐 그런가요? 삼성은 자동차 반도체 거의 안 만들어요. 예. 예, 왜냐하면 마진이 낮고 예전에 그 8인치로 하다 보니까 예. 이거는 뭐 고부가 가치 제품도 아니고 단가도 되게 싸거든요. 네. 그래서 애초에 그렇게 많이 하질 않았어요. 근데 TSMC는 이걸 꽤 하거든요. 예.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게 차량용 반도체 위주로 투자가 들어가는 거면 삼성하고는 좀 무관한 이슈거든요, 사실은. 예, 쓰임새가 다르니까. 예. 그래서 그 TSMC는 또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고 그래서 오히려 TSMC한테 좀 불편할 수 있는 예. 그런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 삼성전자도 어차피 지금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또 얘기를 했고 네. 미국의 오스틴 공장 이제 증설 그러니까 이번에 오스틴은 아니지만 그 옆에 뭐 테일러시에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그 거기서 하는 게 차량용 반도체는 아니거든요. 네. 삼성은 굉장히 고부가 가치 제품 그쪽이니까 이번에 인텔의 투자랑은 좀 결은 다르다. 아. 그래서 삼성전자의 좀 악재는 아니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플, 테슬라, 아마존, 구글 이런 저 빅테크 기업들이 독자적인 반도체 개발을 한다 이런 입장들 막 밝히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삼성전자라든지 국내 반도체 주가하고 영향이 어떨까요? 저는 오히려 이제 이렇게 독자 개발하는 거는 삼성한테는 되게 호재죠. 그런가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사실 대부분 어디다 맡겼냐면은 뭐 구글도 사실 퀄컴 쪽에 네. 맡겼고 뭐 특히 애플은 아시겠지만 TSMC에 다 맡겨버렸잖아요. 네. 근데 애플도 원래 인텔에 맡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텔 같은 경우는 자기가 반도체를 다 만들잖아요. 설계부터. 네. 예, 그러니까 뭐 삼성이 받아갈 이유도 없었고, 근데 인텔이나 퀄컴에 의존했던 이 기업들이 우리가 만들겠다. 근데 이 기업들이 실제로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이 아니라 설계만 하거든요. 예. 누가 만들어줘야 돼요. 아. 그럼 기존의 공급선이 달라지겠죠. 그러면은 이 기업들이 만드는 반도체는 대부분 그 뭐 7나노, 5나노, 3나노 네. 이제 굉장히 초미세 공정 예. 이걸 원하거든요. 전 세계에서 이거 하는 업체가 TSMC랑 삼성밖에 없어요. 예. 인텔은 아직 못 하잖아요. 네. 좀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러면 이 기업들이 독자 개발을 하는 것 자체는 TSMC 아니면 네. 삼성 둘 중에 하나에 맡겨야 돼요. 아. 근데 어차피 TSMC는 1등 기업이고 네. 삼성은 별로 수주받은 게 그동안 없어요. 아. 잃을 게 없습니다, 네. 사실은. 근데 이렇게 만들어주면 너무나 좋은 거죠, 사실. 네. 그래서 애플, 테슬라, 아마존, 구글의 반도체 독자 선언은 네. 삼성한테는 저는 굉장히 호재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삼성이 테일러시에 뭐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는 언론 보도가 하나 나왔잖아요. 네. 이제 오스틴 공장 바로 옆인데 또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비메모리는 수주 받아야 그거 증설을 하거든요. 예. 누군가가 이제 오더를 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빈 공장 그냥 돌릴 수는 없는 거니까. 네. 메모리는 그냥 계속 돌려요. 이제 범용 제품이니까 네. 많은 데 쓰이니까. 근데 비메모리는 누가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줄 수밖에 없어요. 그 주문형 네, 반도체. 주문형이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테일러시에 들어간 이게 공장이 20조 규모니까 예. 오스틴 공장보다 훨씬 커요. 부지가 한 4배 되더라고요. 아. 굉장히 커요. 예.
그래서 대규모 수주를 받은 거 아닌가. 근데 네. 누군지 모르지만 미국 기업이겠죠. 예. 그래서 한번 지금 이 삼성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생태계 변화, 네. 이건 한번 좀 되게 재밌게 돌아갈 것 같아서 기대를 해보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뭐 소재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직접 뭐 종목을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최근에 주가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하고 앞으로도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계속 이렇게 좀 더 쭉 올라갈 수 있을까? 네. 뭐 워낙 급히 올랐으니까 좀 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가격 부담 좀 있어요. 너무 올랐으니까. 그래서 쉬면서 갈 거는 같아요. 네. 영원히 오를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그러나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전방 산업에 투자가 너무 많아요. 아, 그러니까 이번에 에코프로 BM이 10조 계약을 따냈거든요. 네. 3년에, 예, 3년에 10조예요. 1년에 3조씩인데 엄청난 거죠, 사실은. 이 기업 지금 시가총액이 10조도 안 되는 회사인데 네. 10조짜리 계약을 맺었으니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에코프로 BM의 이제 주가가 이번 주 들어와서 또 추가로 급등을 하게 됐는데 그만큼 배터리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네. 공급이 부족하니까.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 SK 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BM이 또 남은 고객사가 삼성 SDI도 있거든요. 네. 삼성 SDI는 아직 제대로 증설도 안 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무슨 호재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네. 대규모 공급 계약도 얘기 나오고 있고. 근데 에코프로 BM은 삼성 SDI랑 또 양극재 합작 회사를 이미 만들어 놨어요. 네. 그럼 만약에 미국에 공장 지으면 수주 공시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아, 그래서 그 여전히 에코프로 BM을 비롯한 양극재 회사들의 앞으로 뭐 주가라든가 실적 상승은 여전히 좀 남아 있다. 다만 단기 속도 조절은 좀 필요하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또 한 가지 트렌드가 이번 주 들어와서 대주전자재료 같은 네. 응급제에 들어가는 뭐 실리콘 첨가제라든가 첨가제 기업들이 많이 갔어요. 첨보 같은. 네. 왜 이 기업들이 갔냐면은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LFP 배터리 하겠다고 갑자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인데 네. 이게 되게 안전하다 그러더라고요. 중국이 많이 예, 하는 중국에서 거죠. 이제 거의 하는 건데 단점이 에너지 밀도가 낮아가지고 주행 거리가 너무 짧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단거리밖에 못 하는데 이거를 근데 LFP 배터리의 최대 장점은 안전하다. 예. 화재 사고가 별로 없다. 네. 근데 단점은 그거잖아요. 주행거리 짧아. 네. 그럼 주행거리 짧은 거를 커버하려면 예. 첨가제를 넣으면 된다고 아, 하더라고요. 밀도를 높인다. 밀도를 높일 수 있는 첨가제. 예. 그런 것들이 뭐 전해질 첨가액도 있을 수 있고 대주전자 재료가 하는 게 이게 실리콘 응급제인데 네. 응급제에다 실리콘을 넣어버리면요. 네. 이게 에너지 밀도가 좀 올라가서 예. 주행거리가 늘어나나 봐요. 그러면 이제 LFP 배터리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번 주 들어와서는 좀 각광을 받으면서 약세장에서도 되게 선전을 했던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현대차가 이번 주에 이제 수소 뭐 데이도 열고 하면서 이제 수소를 이제 뭐 굉장히 키우겠다 이런 선언을 했는데 그런 호재가 있었던 반면에 또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뭐 올 4분기에 좋아지는 게 아니고 2년 또는 3년 심지어 이렇게 더 갈 수도 있다. 이런 또 우울한 뉴스도 있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호재하고 악재가 동시에 이제 나온 셈인데요. 네. 어떻습니까? 현대차 계열의 어떤 주가가 뭐 썩 좋지 못한 편인데 이런 호재나 악재가 어느 쪽으로 반영돼 가지고 좀 앞으로 주가 방향이 나올까?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지금 현대차 그룹한테 수소로 이제 포문을 연 건 너무 좋긴 했는데 네. 이게 이제 투자해 봤을 때는 당장 수소로 지금 돈을 벌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현실하고 좀 괴리가 있다 보니까 주가 반응이 약했고 거기에 차량용 반도체가 이게 빨리 풀릴 줄 알았더니만 네. 일부에서는 뭐 계속 이어진다. 예. 이게 왜냐면 이렇게 되면 생산을 아예 못 해버리면 또 이번 주 들어와서 뭐 아산 공장 또 가동 중단된다는 뉴스도 하나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불편한 거죠. 3분기에 끝날 줄 알았는데. 예. 근데 일단 시장에선 그래도 4분기부터는 좀 완만하게라도, 그러니까 부족한 현상은 이어질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시장이 원하는 건 그거죠. 피크아웃에서 꺾이길 원해요. 예.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한 것 자체가 100이었는데 이게 네. 80 정도로만 줄어들어도 네. 주가는 강력한 모멘텀을 받는데 아직은 이제 확인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좀 불확실성. 근데 일단은 4분기에는 좀 완화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네. 그 부분은 좀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전기차 이제 전용 전기차가 나왔는데 이 판매 데이터가 10월, 11월 중에 좀 더 구체화돼서 나올 텐데 점유율이 작년보다는 좀 줄긴 줄었어요. 네. 일단 이 줄어든 점유율을 과연 가을경에 회복할 수 있을 건지 이것도 이제 사람들이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주가가 싼 건 알겠는데 올라갈 수 있는 뭔가 좀 좋은 재료들이 아직은 없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 현대차 그룹 주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예. 그게 갑자기 애플카 이슈가 네. 이제 자동차 회사랑 제휴를 안 한다고 선언을 해버리니까 갑자기 이제 또 실망감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뉴스는 안 나오고 약간 좀 불편한 뉴스들이 계속 연이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부진했던 것 같은데, 다만 주가 부진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크게 하락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왔던 이슈들 뭐 애플카 이슈도 뭐 언제 기대도 안 했거든요, 별로. 약간 은근히 기대도. 은근히 기대, 맞아요. 그럴 네. 수는 있는데, 네. 근데 어쨌든 1월 달에 분명히 공시를 통해서 예. 안 한다. 네. 선을 그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실망하실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 예.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악재들이 계속 노출은 되지만 이제 식상한 재료들이야.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 좋아지는 속도가 좀 완화되면 주가는 어느 시점에서 반등할 수 있는 게 싸거든요. 또 네. 주가 자체가. 그래서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뭐 전략 관점에서는 좀 기다리는 게 좀 네. 필요하다. 그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공모주 청약 이제 증거금이 56조 정도 모였는데 이 정도면 시장에 뭐 예상치하고 비교할 때 어떤가요? 성공적인가요? 굉장히 성공적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공모주 청약하는 기업들 보시면요, 다 백신, 네. 뭐 아니면 바이오도 있죠, 게임 있죠, 아니면 뭐 플랫폼, 이번에 네. 카카오뱅크 있었죠, 2차 전지, 다 그런 성장형 기업들이 다 흥행이 성공했는데 조선주를 누가 성장주로 보겠어요, 솔직히. 네. 굴뚝주고 예. 옛날 느낌 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기업들이 뭐 굳이 흥행할까 기대를 별로 안 했는데 예상을 깨고 완전 흥행이 대박이 나버렸죠, 사실은. 현대중공업이. 예. 기관 수요 예측에서 무려 1836대 1이 나왔고요, 경쟁률이. 1000대 1 넘으면 대박이거든요. 예. 성공했고, 그 다음에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405대 1. 근데 무려 증거금이 56조 원 됐어요. 예. 그럼 역대 6위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굴뚝주의 대표 주자인데 네. 굴뚝주답지 않게 흥행은 정말 뭐 플랫폼 기업처럼 대흥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시가총액이 5조 원 정도인데 네.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5조 원 정도면. 지금 일단 그 현대중공업이 이번 상반기에 수주한 게 9조 원 정도가 넘어요. 네. 근데 옛날에 2007년도에 수주했던 그 잔고가 그때 그 시가총액이 엄청 비쌀 때라고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예. 그때 현대중공업이 그때 당시에 지금 한국조선해양이죠. 그렇죠. 50만 원 넘을 때였거든요. 지금 10만 원대인데 그때 수주 잔고가 한 12조 원 정도 된대요. 큰 차이 없잖아요, 사실은. 예. 그런데 주가는 지금 시총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싼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최근에 조선 업황도 좋은 게 우리나라 회사들의 점유율이 작년에 22%에서 올해 44%로 점프를 했고, 그 다음에 신조선가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업황도 좋은 거죠. 이 상황에서 좀 비교적 합당한 가격으로 상장하다 보니까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오랜만에 또 한번 해서 큰 수익 낼 수 있겠구나. 이 기대감들이 같이 작용하면서 네. 기관, 개인 할 것 없이 다 좀 몰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행동주의 펀드라고 하는데요. SK 케미칼로 하여금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을 팔아라 이렇게 압박이 들어왔다 하거든요. 근데 이 배경이 뭐냐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물적 분할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자회사를 이렇게 중복 상장하는 네.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LG 화학도 그렇고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솔직히 말해서 주주 가치가 많이 훼손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행동주의 펀드들이 압박을 가하고 하면은 좀 이렇게 뭐 중복 상장이라든지 물적 분할하는 이런 게 조금 제동이 걸릴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이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건 주주들한테는 되게 좋은 뉴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개인 투자분들이 한 분이 뭐 이걸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지분을 갖고 있는 이런 이제 특히 뭐 이제 다른 나라의 이제 네. 외국계 대주주죠. 이런 이제 뭐 펀드 쪽에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서한을 보내는 것 자체는 네. 되게 저는 좀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또 불합리한 것도 아니거든요. 뭐냐면 내용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 68.43%를 케미칼에 갖고 있는데 네. 공교롭게도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그냥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네. 엄청 빠졌거든요. 근데 이 지분 가치를 인정을 아예 못 받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바이오사이언스는 잘 나가는데 네. 케미칼은 전혀 인정을 못 받고 있고, 지분이 이 정도면 되게 의미가 있는 지분을 갖고 있는데도 네. 그래서 여기서 요구한 거는 지금 149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어떻게 SK케미칼 주가가 27만 원밖에 안 하냐. 네. 지금 이제 이거에 대한 불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엔 바이오사이언스 지금 가치가 되게 높잖아요. 예. 지금 이거 팔아가지고 예.
그 자금을 주주한테 돌려달라. 배당해라. 예, 차라리 뭐 이렇게 반영이 안 될 자산을 뭐하러 갖고 있는 네, 거죠. 네. 일견 타당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회사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밖에 없겠지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압박을 하게 되면 또 배당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거를 만약에 팔게 되면 주당 35만 원에 네. 배당을 또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되게 좀 파격적인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지분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이제 외국계 펀드 쪽에서 이런 것들을 건드렸다는 건 지금 물적 분할 이슈가 있어서 부진한 기업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한국에 또 아니면 자회사가 갑자기 상장해서 네. 대표적인 게 현대중공업이 상장하지만 네. 한국조선해양도 비슷한 케이스거든요. 네. 예. 중복 상장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예. 같은 맥락에서 예. 질문 드렸는데.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면 이제 이런 대주주, 그러니까 이제 지배구조 입장에서는 상당히 물론 불편하겠죠, 당연히. 예. 예. 그렇지만 주주 가치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계속 저는 요구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은 주주를 우선하는 정책들이 더 먼저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이런 운동은 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리츠 시장이 이제 급성장하고 있고 이렇게 상장한 뭐 리츠주들도 주가가 많이 오르고 한다 이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리츠주들이 보니까 주로 이런 뭐 빌딩이라든지 이런 거 관리하고 임대해가지고 수익을 얻는데 과연 그게 이렇게 좀 일시적 유행인가 그 정도로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리츠는 이제 그거죠. 사실은 이제 부동산을 내가 주식으로 사고 파는 거죠. 사실은. 네. 예.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을 뭐 비싼 빌딩을 내가 살 수는 없지만 내가 소액이라도 그 빌딩에 투자한 리츠에 투자를 하면 예. 간접적으로 내가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네, 그런 개념인데 어쨌든 지금 리츠는 저는 관심을 가져도 좋다라고 네.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뭐 금리가 계속 오를지 모르겠지만 지금 분명히 분위기는 금리가 올라갈 것 같고 인플레이션도 계속 좀 증가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그거를 방지하는 되게 좋은 상품 중에 하나거든요. 네. 어쨌든 확정된 수익을 얻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주식 투자는 물론 내가 이제 어떤 기업을 투자해서 검증된 배당주를 사가지고 매년 배당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기업이 돈을 못 벌 수도 있잖아요. 근데 리츠의 장점은 어쨌든 검증된 건물에 투자를 해요. 네. 그리고 무조건 배당을 줘야 돼요. 어쨌든 임대 수익이 됐건 예. 아니면 건물을 팔아서 시세 차익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 네. 리츠가. 그러면 그 수익의 90%를 무조건 배당해야 됩니다. 아. 예, 이게 의무예요. 예. 의무인데 어떤 A란 기업이 매년 배당을 주다가 갑자기 안 줄 수도 있어요. 예. 그죠? 그거는 안 주면 안 되지만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데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네. 예, 근데 리츠는 무조건 줘야 됩니다. 아. 90%를. 예. 그래서 따박따박 내가 월급 받듯이 물론 월배당은 어렵지만 네. 그런 개념으로 내가 배당을 또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리츠 공모가가 보통 5천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예. 근데 그 공모가에서만 뭐 근처에서만 이 리츠를 잘 또 하시면 배당 수익률도 좀 짭짤하게 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싸게 사면 훨씬 배당 수익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 개념처럼 저는 굉장히 간접 투자지만 예. 직접 투자 이상의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 단 이게 주가 움직임이 좀 답답해요. 네. 그래서 시세 차익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좀 안 맞을 수는 있어요, 솔직히. 아. 근데 어느 배당 투자보다 굉장히 매력적인 예. 투자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리츠 투자 한번 진짜 공부하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는 거 저는 좀 권유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 리츠가 좋다는 이야기는 나오는데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예. 그렇게 배당을 계속 줄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인가 이 리츠라는 아. 게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츠마다 투자한 그 대상들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각자 보셔야 돼요. 아. 리츠 보면은 이게 설명서가 있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그 SK 리츠가 이번에 공모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회사 같은 경우는 그 SK 아마 거기 종로에 본사 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서린 빌딩이 있어요. 네. 그거를 거기서 나온 임대 수익하고 SK가 또 정유회사 아닙니까 예. 원래 주유소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렇게. 주유소 그 임대해가지고 나오는 네. 임대료. 그러니까 이걸 딱 본 순간 뭐 사람에 따라 평가하기 나름이겠지만 저는 이거 두 개 딱 본 순간 이거 무조건 임대 수익 나오겠는데 아. 이렇게 생각하면은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경기가 불황이어도 나올 거 아니에요 임대 수익은. 근데 뭐 서린 빌딩의 주유소에서 임대 수익이 나오기는 나 못 믿겠다. 그럼 투자하시면 안 되겠죠. 예. 근데 각자의 판단인데 예. 당연히 나오겠죠. 아.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간 어떤 건물인지를 보고 투자하시면 돼요. 예. 좀 불안해한다 그러면 다른 거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ESR 캔달 스퀘어 리츠라고 있어요. 네. 이건 뭐냐면 되게 좀 독특한데 물류센터를 기초 자산하는 거예요. 아. 물류 있죠. 예. 뭐 요즘에
쿠팡이나 이마트가 물류센터 많이 있죠. 많죠. 수도권에. 예, 예. 거기서 나온 이제 임대 수익 같은 거. 아. 예, 그걸 기차 자산으로 한 건데 수도권 주요 입지 물류센터 13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여기서 왜 임대 수익이 따박따박 나올 수밖에 없냐면 지금 우리나라 온라인 배송 정쟁인데 네. 물류센터 가치가 얼마나 지금 커질 수밖에 없겠어요. 그러면 그걸 내가 믿는다면 네. 뭐 여기 투자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초 자산이 뭐가 들어가는지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 예.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번 주 시장 좀 길게는 뭐 다음 달 정도까지 확장해서 좀 기대해 볼 만한 업종이 있다면 어느 쪽일까요? 네, 저는 일단 이제 기대해 볼 만한 업종으로는 좀 그 음식료 업종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좀 부진해서 음식료가 왜냐하면 4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꺾였어요. 3분기부터. 예. 그게 이제 4분기에 반영이 들어가는데 실제 그 음식료 가격은 3분기부터 올리기 시작했어요. 예. 그게 이제 온전히 반영되는 게 4분기부터 아, 아마 실적에 온전히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가격도,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 떨어졌죠. 제품가 올렸죠. 당연히 마진이 늘어나는데 절대로 음식료 회사들은요 네. 안 내려요. 이 아무리 원재료 가격 내려가도 예. 내리질 않습니다. 한번 올리면 끝이에요, 그걸로. 유지하죠. 예. 네, 그래서 저번에 라면 가격도 한번 올렸잖아요. 네. 그래서 라면도 괜찮고 또 얼마 전에 오리온 같은 기업이 중국에서 초코파이 가격 올렸더라고요. 예. 근데 진짜 오랜만에 다 올린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네. 이런 제품가를 올린 음식료 회사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 그 MLCC라고 하잖아요. 예. 이게 MLCC가 요새 굉장히 쇼티지예요. 근데 저번에 그 일본도 그렇고 일본의 그 무라타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공장 가동이 중단돼 버렸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공급이 너무 부족해요. 지금. 예. 예. 부품 수요는 너무 많은데 그래서 MLCC 관련된 기업들 실적 추정치 올라가니까 그래서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현대중공업 상장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현대중공업과 관련하면 역시 조선 업체들인데 예. 근데 조선 업체들 중에서도 기자재 업체들이 있어요. 아, 뭐 LNG선에 뭐 부품을 납품한다거나 네. 그 기업들이 현대중공업 상장과 맞물려서 또 한번 예. 좀 부각될 수 있으니까 관심 가져보시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건 꼭 이번 주라기보다는 오늘 그 저희가 했던 얘기 중에 삼성전자가 투자한다 그랬잖아요. 예. 테일러시에. 네. 그럼 그게 비메모리 쪽이잖아요. 아,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소부장, 예. 소재 부품 장비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네.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로 연불리의 보고서 듣는 순서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일단 먼저 이제 해드릴 내용은 그 2차 전지, 네. 2차 전지 오늘 사실 이제 보고서는 사실 2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둘 다 꼭 읽어보시면 일단 도움이 될 것 같고 일단 첫 번째가 그 NH투자증권의 그 주민우 애널리스트가 이제 쓴 보고서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래 이분이 그 메리츠증권에 계시다가 이번에 NH로 옮겨서 보통 애널리스트 분들이 새로 이제 이직을 하면 새로 보고서를 하나 딱 쓰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정성스럽게 써요, 원래. 그 자료니까 참고하시고 제목이 2차 전지를 지배할 뭐 4가지 이슈라는 이제 제목으로 네.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요거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그 여기에 뭐 주요 기업들하고요. 네. 왜 2차 전지를 계속 봐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가 강력하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도 공장을 지어라. 네. 사실 에코프로 BM이 SK 이노베이션 수주를 10조 원이나 따낸 것도 그 일환이거든요. 예. 아마 포드에 들어가는 물량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배터리 기술의 진보 방향이라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제 배터리 원가를 무조건 절감해야 돼요. 네. 그럼 소재 혁신이 일어나야 되고 또 공정 혁신도 일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그다음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배터리가 너무 공급이 부족하니까 무조건 빨리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하기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누구랑 하냐면 자동차 회사랑 같이 네. 그죠 협력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협력할 때 좀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신규 업체들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는 뭐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 뭐 전해질, 분리막 다 알잖아요. 그거 말고 그동안 좀 부각이 안 됐던 그 대표적인 게 알루미늄 박, 네. 예, 그거 들어가잖아요. 그런 회사들이라든가 전해질에 들어가는 첨가제 아니면 이제 조립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모듈 같은 거 조립해주는 회사. 그 다음에 뭐 리튬 분야, 황화 리튬 가공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그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 새롭게 뜰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도 이번 주에 나왔던 보고서인데 이건 이제 미래세 증권의 김철중 애널리스트가 주가의 함수는 공급이 아닌 수요.
네. 비중 확대 지속 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좀 사실 배터리 관련주들이 물론 잘 간 기업도 있는데 뭐 최근에 LG화학도 많이 빠지기도 하고 좀 이슈들은 좀 있긴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주가의 함수는 이분 의견은 뭐냐면은 수요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 아, 그러니까 뭘 봐야 되냐면 그 이분의 논리가 뭐였냐면은 배터리 그러니까 이분은 증설보다도요. 네. 그걸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배터리 침투율 있죠. 전기차 침투율. 네. 그러니까 전기차가 완성차가 100대 팔렸는데 그 중에 몇 퍼센트 팔렸냐. 네. 이걸 보는데 실제 CATL 주가하고 뭐 이런 이제 배터리 만드는 업체들의 주가가 침투율 따라서 갔대요. 아,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 자료에. 근데 지금도 어차피 지금 전기차 침투율은 매일 늘어나거든요. 네. 예, 그게 확실히 꺾이기 전까지는 배터리 괜찮을 수밖에 없다. 예.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자료에서 저는 하이라이트가요. 맨 뒤편으로 가시면 뭐가 있냐면 이분이 밸류 체인을 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네. 소재, 4대 소재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소재만 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자료가 소재만 나오는데 네. 이분은 장비까지 해놨어요. 아. 장비 부품. 예. 싹 다 훑어줬어요. 그래서 김철중 애널리스트의 그 주가의 함수는 공급이 아닌 수요, 비중 확대 지속 필요 내용보다도 꼭 말미에 있는 배터리 밸류 체인 꼭 한번 프린트 하셔가지고 꼭 공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축 이슈가 조금 잦아들면서 상승장 기대가 컸습니다만은 현실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작은 변수에도 시장이 계속 흔들리고 있는 것만큼 증시의 방향을 잘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염승환 이사님의 설명과 분석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염블리의 비밀노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염승환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